네, 안녕하세요. 일반화학 챕터 8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에서는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챕터 7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분자식이죠.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분자 내에서 몇 개의 원자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1차원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분자 H2O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루이스 구조, 전자점 구조를 그리는 것을 배웠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어떤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원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2차원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분자라고 하는 녀석은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3차원의 배열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가 3차원의 분자 구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과 8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공유결합이 어떤 것이냐, 공유결합의 근원적인 형성 이유, 그리고 이 짝대기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전자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을 할 수 있는 결합 이론도 8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8.1절에서는 분자의 모양 VSEPR이라고 하는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234절은 우리가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고 해서 공유결합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이유,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8.7절과 8.8절에서는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약간 8.5절과 8.6절이 보통 일반화 교과서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극성 공유 결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자 간의 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의 모양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원의 분자식을 가지고 우리가 2차원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를 그릴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3차원의 모양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3차원의 모양을 예측할 때 우리가 이런 루이스 구조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실선이 있고요, 점선이 있고 굵은 선이 있죠. 각각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선의 경우에는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그런 선이 되겠고, 점선의 경우에는 화면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굵은 선의 경우에는 화면의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선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의 경우에는 이 3차원 구조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점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앞에 있는 요 결합과 대응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3차원의 구조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 모양을 그러면은 보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자 모양을 예측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라고 해서 첫 글자를 따서 VSEPR이 되는 거죠. VSEPR 이론의 가장 근본으로 깔고 있는 근간 원리는 중심 원자를 가운데에 두고 그 원자의 결합 전자와 고립 전자쌍을 가지고 분자 모형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것은 결합 전자, 고립 전자 모두 다 전자의 구름이죠. 전자가 뭉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음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음전하를 띠는 녀석들 사이, 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정전기적인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분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하 구름들 사이, 이 전하 구름들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VSEPR 모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VSEPR 모형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은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먼저 그립니다. 루이스 전자점 구조를 그린 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에 전하 구름의 개수를 세는데요. 그럼 전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전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결합 혹은 고립 전자쌍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뭉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전하 구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령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 원자 X에 대해서 4개의 단일 결합이 있죠. 4개의 단일 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4개의 전하 구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 X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고립전자쌍 하나 이렇게 있지만은 전하 구름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전하 구름 하나, 또 다른 전하 구름 하나, 전하 구름 하나, 총 3개의 전하 구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하 구름의 개수를 결정을 하였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전하 구름의 개수를 바탕으로 공간상에서 가능하면 가장 멀리 떨어지도록 배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거를 잘 알아야지 VSEPR 모형으로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간단한 2개의 전하 구름이 있는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개의 전하 구름을 서로 가장 멀리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중심 원자를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서로 양쪽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둘 사이의 각도가 180도가 되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CO2 분자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O2의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2개의 전하 구름이 이렇게 양쪽에 이중결합 전하 구름이 있죠. 얘네들을 가장 멀리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 원자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 끝에 배치를 해서 180도의 각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짜리는 굉장히 쉬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3개의 전하 구름을 공간상에서 서로 가장 멀리, 가장 큰 각도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한 평면상에서 정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두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사이의 각도가 120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탄소 원자를 보면은 탄소 원자를 가운데에 두고 전하 구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각각 120도 각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117도, 122도 이렇게 120도에서 약간 벗어난 값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동일한 전하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단일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중 결합과 같은 다중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고립 전자쌍이 있을 수도 있죠. 똑같은 전하 구름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구름에 비해서는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과 같은 다중 결합이 조금 더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훨씬 더 크게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전하 구름들을 아래쪽으로 푸시해서 밑으로 찍어 내려 가지고 120도에서 보다 작아지게 되고
본인의 각도는 120도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 전하 구름 모두 다 결합 전자쌍일 때 경우를 생각을 해보았고, 그 다음 케이스는 SO2인데요. SO2의 경우에는 황원자를 중심으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고립 전자쌍 이렇게 세 개의 전하 구름이 있습니다. 세 개의 전하 구름이 있지만은 두 개는 결합 전자쌍이고 한 개는 고립 전자쌍이 되는 거죠. 2+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립 전자쌍은 훨씬 더 결합 전자쌍에 비해서 차지하는 부피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합 전자쌍의 경우에는 두 원자 사이에, 두 개의 양성자 사이에 전자 구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반해서 고립 전자쌍의 경우에는 한쪽 끝에만 이렇게 양성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 크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크게 반발을 해서 120도보다 더 작은 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세 개의 전하 구름이 있으면 삼각형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하 구름의 배치가 삼각형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원자들의 배치는 그거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원자들이 어떤 배열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의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없는 원자의 배치로서 보이지 않는 고립 전자쌍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렇게 구분 모양으로 관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전하 구름이 있을 때 두 개 결합 전자쌍, 한 개 고립 전자쌍이면은 그 모양은 구분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네 개의 전하 구름이 있는 상태를 한번 봐볼 텐데, 그 네 개의 전하 구름을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핏 생각했을 때의 평면 사각형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평면 사각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각각의 전하 구름 사이가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각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사면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면체가 되면은 각 전하 구름 사이의 각도가 109.5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사각형보다는 더 멀리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래쪽에 그림을 봐보면은 정사면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중심에 원자가 들어간 다음에 주변 원자는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네 개의 전하 구름이 네 개 전부 다 결합 전자쌍일 때, 세 개만 결합 전자쌍일 때 결과가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개의 분자를 보게 되는데요. 네 개의 분자 모두 공통점은 네 개의 전하 구름을 세 개의 분자를 보고 있네요. 세 개의 분자의 공통점은 네 개의 전하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테인, 암모니아, 물 분자가 있는데, 메테인의 경우에는 네 개 전부 다 결합 전자쌍이죠. 네 개의 전하 구름이. 그래서 네 개의 전하 구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각도인 109.5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세 개의 결합 전자쌍과 한 개의 고립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전하 구름의 모양 자체는 이런 식으로 사면체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립 전자쌍은 결합 전자쌍에 비해서 보다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밑으로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9.5도보다 좀 더 줄어든 107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고, 물 분자의 경우에는 두 개만 결합 전자쌍이고 나머지 두 개는 고립 전자쌍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게 되기 때문에 결합 각도가 109.5도에서 더 줄어든 104.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분자 모형들의 이름을 붙여보면은, 메테인의 경우에는
4개가 각각의 사면체 각각 꼭지점을 향하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이 사면체 모양이 좀 더 찌그러든 거죠, 그죠? 이 찌그러들어 가지고 우리가 삼각 뿔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대가 이런 식으로 구분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분 모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5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개 전하구름부터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5개 전하구름을 가장 멀리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삼각 쌍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뿔에다가 밑에 이제 하나 더 붙여 놓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구조는 뒤에서 보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는데, 5개가 놓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지점은 요 3개의 원자가 놓일 수 있는 삼각 평면과 그 다음에 여기 2개의 원자가 놓일 수 있는 요 축 방향, 요렇게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에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에 올라오는 원자들을 우리가 적도 방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렇게죠. 그 다음에 요 세로축, 삼각 평면에 수직으로 관통하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원자들을 축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도 방향, 축 방향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적도 방향과 축 방향에 있는 전자 구름들이 느끼는 전자의 반발력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도 방향의 경우에는 요 전하구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옆에 있는 전하구름과 120도의 반발을 하고 있죠. 120도 반발이 2개 있고, 그리고 축 방향에 있는 것과 수직으로 반발 90도 반발이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 방향에 있는 녀석의 경우에는 좀 지우고 해볼게요. 축 방향에 있는 녀석의 경우에는 적도 방향에 있는 것과 90도 반발을 3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멀리 반대쪽에 있는 축 방향의 것과 180도의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전자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적도 방향, 축 방향 이렇게 나눠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전하구름이 전부 다 결합 전자쌍인 분자의 경우에는 PCl5가 있는데, PCl5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각 쌍뿔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한 개가 고립 전자쌍으로 치환이 되었을 때 분자 모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전하구름 중에서 4개가 결합 전자쌍이고 1개가 고립 전자쌍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F4 분자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 어쨌든 5개의 전하구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삼각 쌍뿔의 구조에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개의 고립 전자쌍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적도 방향과 축 방향 2가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적도 방향에 들어갔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도 반발이 2개, 90도 반발이 2개 있습니다. 축 방향에 들어갔을 때는 180도 하나, 90도 반발 3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결합 전자쌍 하나를 고립 전자쌍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고립 전자쌍이 차지하는 부피가 더 커서 반발도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고립 전자쌍이 최대한 적은 반발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펴보면은 90도 반발, 강한 반발을 적도 방향에 넣었을 때는 2개밖에 없는데, 축 방향에 넣었을 때는 강한 반발이 3개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축 방향에 넣는 것보다 적도 방향에
고립 전자쌍을 위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립 전자쌍을 위치시키게 되고요. 이 경우의 모양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소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뭐 사람이 이제 여기 이렇게 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탈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5개의 전하 구름에서 3개가 결합 전자쌍이고 2개가 고립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로 적도 방향에 고립 전자쌍을 넣는 것이 전자간 반발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 방향에 넣는 것보다는 전자 반발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립 전자쌍도 역시 여기 평면에 적도 방향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개 중에 3개, 2개 형태일 때는 이렇게 T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5개 전하 그룹의 마지막 케이스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전하 그룹이 있는 케이스, 2개의 결합 전자쌍과 3개의 고립 전자쌍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똑같은 이유예요. 적도 방향에 넣는 것이 축 방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자간 반발을 줄이기 때문에 역시 또 적도 방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적도 방향에 모두 다 고립 전자쌍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I3-는 이런 선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개짜리 전하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 두시고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6개짜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6개짜리는 8개의 정삼각형을 면으로 가지는 정팔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중심 원자가 있고 주변 원자들이 이렇게 팔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6개의 위치가 모두 다 동등하고 주변 원자 사이에, 주변 전하구름 사이의 각도는 90도로 전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개 모두 다 결합 전자쌍인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모두 다 결합 전자쌍인 경우 SF6 같은 분자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전하구름 6개가 동등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구름의 모양과 똑같이 이런 팔면체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에 한 개를 고립 전자쌍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개의 결합 전자쌍과 한 개의 고립 전자쌍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결합 전자쌍 한 개를 고립 전자쌍 한 개로 바꿔 주어야 되는데, 이 6개의 전하구름 모두 다 기하학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를 바꾸던지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분자들의 모양이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사각뿔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추가로 한 개 더 고립 전자쌍으로 바꾸었을 때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 사각 평면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축방향에 넣을 것이냐 하는 선택지가 생기죠. 근데 보면은 이 사각 평면에 넣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비공유, 그러니까 고립 전자쌍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사각 평면에 넣게 되면은 고립 전자쌍 간의 반발이 90도가 돼 버리죠. 안 그래도 고립 전자쌍은 차지하는 부피가 크다라고 했는데, 그런 녀석들을 가까이 두게 되면은 반발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반대쪽에 두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는 적도랑 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서
여기를 사각평면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반대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고립 전자쌍 간의 각도가 180도로 상당히 큰 각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선호된다. 그래서 XeF4 같은 경우에는 결합 전자쌍 4개, 고립 전자쌍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분자 구조는 사각평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VSEPR 이론, VSEPR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였습니다. 꼭 복습을 해두시고 기말고사 때 상당히 많은 숫자의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분자 말고도 조금 더 큰 분자의 기하 구조도 우리가 VSEPR 모형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앞에서 했던 것들의 그냥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2H4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 각각의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탄소 원자도 전하구름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탄소 원자도 전하구름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둘 다 삼각평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각평면의 경우에는 결합 각도가 120도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을 중심 원자로 보고 그 중심 원자 주변의 3차원 구조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C2H6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의 전하구름이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탄소를 중심으로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VSEPR 모형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2절로 넘어가 볼 텐데요. 8.2절은 원자가 결합 이론으로 영어로는 밸런스 본드 시어리라고 부르는, 우리가 줄여서 VB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VSEPR 모형, 루이스 구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전하구름, 결합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VB 이론에서는 공유 결합에서 전자쌍이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비탈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분자 오비탈 이론이랑 대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전자를 원자 오비탈에 편제화를 시킵니다. 편제화가 영어로 보면 더 편할 텐데 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한 곳에 고립시켜 놓는 것을 우리가 편제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자 오비탈의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들을 다 표기를 하고 점유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자가 가까워지면서 홀전자를 점유하고 있는 오비탈들이 어떤 겹침이 생길 때에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원자가 결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 오비탈 이론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의 홀전자를 미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자 오비탈을 섞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원자 오비탈이 굉장히 분자 전체에 퍼져 있게 됩니다.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런 디로컬라이즈된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 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뒤에 가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로컬라이제이션, 편제화, 요거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B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H2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2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각각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홀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1s 오비탈에. 그래서 두 개가 충분히 가까워지면은 이 오비탈들 사이에 겹침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게 되면은 업스핀이랑 다운스핀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화학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 것은 원자 오비탈을 먼저 그리고 그 원자 오비탈에다가 홀전자를 하나씩 끼워 넣어서 그 홀전자들끼리 레고 블럭처럼 서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 오비탈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P 오비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오비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근데 P 오비탈은 S 오비탈이랑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P 오비탈은 이렇게 방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로브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두 개의 로브가 서로 다른 색으로 우리가 뭐 빗금을 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함수죠. 파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빗금을 친 것과 빗금을 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자과 결합이 죄송합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두 개의 오비탈이 겹쳐 가지고 공유 결합을 만들려면은 두 로브의 겹침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겹침이 존재하려면은 같은 위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가서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2 분자 같은 경우에 화학 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F2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배치가 ES2, EP5 이렇게 돼서 플러스면 EPX, EPY 2개, EPZ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홀전자가 있는 것만 우리가 화학 밸런스 본드 티어리에서 결합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EP 오비탈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홀전자를 하나 넣어주죠. 그 다음 반대쪽에 있는 F 원자에도 홀전자를 이렇게 하나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가까워지면은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만나서 화학 결합을 이룰 수 있고, 또 위상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같은 플러스끼리 만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책에서 이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의 설명이 조금은 좀 쉽게 하려고 약간 저는 조금 표현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결합의 단면을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결합의 단면의 모양이 이게 동그라미로 나오면 우리가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이 결합의 단면이 이런 식의 뭐 P 오비탈 같이 생긴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파이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왜 그리스 문자인데, 이 동그라미 모양이 흡사 원자 오비탈의 S 오비탈 같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 S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써서 분자 오비탈을 나타내고, 요런 식의 아령 모양, 요게 흡사 원자 오비탈의 P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 P에 해당하는 파이를 써가지고 분자 오비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SS, PP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S랑 P도 만날 수 있느냐? 네, 만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S의 플러스 위상과 P 오비탈의 플러스 위상이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전자 홀전자 하나랑 Cl 원자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 하나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런 식의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B 이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지는 홀전자, 업스핀과 다운스핀을 가지는 전자가 속해 있는 원자 오비탈이 만나가지고 결합이 형성된다. 근데 이 로브가 겹칠 때에 반드시 위상이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결합에 참여하는 각 원자는 자신의 원자 오비탈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자 오비탈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전자를 로컬라이즈 시킨 다음에 원자 두 개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오비탈의 겹침이 크면 클수록 결합은 더 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루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8.3절로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성화라는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혼성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질문이 이 메테인이 어떻게 사면체 모양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테인의 중심 원자인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 2p에 2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 따라 입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홀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탄소에 수소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고 있는 탄소가 하나 있는 수소 화물의 구조는 CH4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탄소가 4개의 수소와 결합을 할 수 있느냐? 그 4개의 홀전자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하나 생각한 거는 그러면은 여기 ES에 짝지어져 있는 전자 하나를 뜯어내가지고 2P로 올리면 어찌됐건 간에 4개의 홀전자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봤을 때 공유 결합이 4개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일치하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ES 오비탈과 만든 수소와의 결합과 EP 오비탈들이 수소 원자와 만나서 만드는 결합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결합이 하나, 3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야 할 겁니다. 이 그림이 맞다면은. 근데 실제로 메테인의 구조를 보면은 4개의 동등한 공유 결합, 완전히 동등해서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델도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실험과 모델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혼성 오비탈의 개념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혼성 오비탈이라고 할 때 혼성이 이제 영어로 하이브리드가 되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섞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오비탈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링은 어떤 가정을 했냐 하면은 탄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 상태가 파란색으로 해야지 오비탈 준위가 보이겠네요. 바닥 상태에 이렇게 이제 실제 우리가 관찰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상의 상태, 가상의 과정입니다. 우리 상상의. 그래서 폴링이 생각한 것은 전자가 일단 하나를 이렇게 들뜬 상태로 올라간다. 그래서 들뜬 상태가 된 다음에 이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이 섞여서 혼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동등한 4개의 오비탈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CH4의 구조, 이 CH 결합 4개가 전부 동일하고 전부 동등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전부 동등하고 그리고 동등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폴링이 제안한 혼성화 과정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실험으로는 관찰하지 못한 이 중간 과정, 실제로 원자가 결합을 형성할 때에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가 혼성을 해서 그런 sp3 오비탈을 만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바닥 상태의 탄소 원자 배치에서 4개의 동등한 CH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이론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성화 이론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서 다양한 화학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이제 요 오비탈들의 이름을 sp3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로 와서 조금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성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토믹 오비탈 HAO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수학적으로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물론 섞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뭐 섞는다고 했을 때 음식 재료를 섞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보다 과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수학적 s 오비탈 함수랑 p 오비탈 함수를 뭐 더하고 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군요. 네. 수학적으로 뭐 더하고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개의 s 오비탈과 세 개의 p 오비탈을 결합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은 총 재료가 4개가 쓰였죠. 그래서 4개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의 이름이 sp3다. 이름 자체에서도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몇 개 쓰였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s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개가 쓰인 거고, p는 3개가 쓰였기 때문에 sp3 혼성 오비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거를 직접 해보지는 않겠지만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p3는 1개의 s와 3개의 p 오비탈이 섞이는데, 섞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파동함수를 더하고 빼고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 파동함수의 위상입니다. 위상이 같은 것끼리 더하면 더 커지고 위상이 다른 것을 더하면 모양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죠. 그래가지고 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섞으면은 어떤 식의 모양이 되냐 하면은,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s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녹색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위상이 맞아서 그 부호가 같기 때문에 파동 함수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게 될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의 경우에는 위상이 다르죠. p 오비탈은 음수인데 s 오비탈은 양의 위상을 가지니까 여기는 모양이 작아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 약간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는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식을 통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고, 이런 모양이 바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하는 이런 4개의 sp3 오비탈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p3 혼성을 하고 있으면은 사면체 구조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넘어가서 탄소 원자가 이렇게 sp3 혼성을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sp3 탄소 오비탈이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래 s의 전자가 2개, es에 2개, ep에 2개 있던 거를 이제는 sp3 혼성의 4개, 즉 sp3 오비탈 하나당 전자 1개씩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넣어 놓은 다음에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에다가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겠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짝을 지으면은 이렇게 뭐 짝을 짓는 건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짝을 지으면은 오른쪽 구조와 같은 메테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CH4의 분자식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화학 결합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어떤 원자에 어떤 전자들이 와서 만나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죠. 여기는 탄소의 sp3 오비탈과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의 전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결합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sp3 오비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종류의 sp3 혼성 오비탈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메테인의 경우 sp3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을 포함을 하고 있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sp3 중에서 3개는 공유 전자쌍인데 1개는 고립 전자쌍인 경우가 되겠고요. 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구름이 4개가 있잖아요. 전자구름이 4개가 있어서 그 중에서 2개는 고립 전자쌍, 이렇게 2개, 2개는 공유 전자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sp3 혼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 전자쌍일 필요는 없고, 고립 전자쌍이라도 sp3 혼성 오비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것은 중심 원자 주변에 4개의 결합이, 4개의 전하 구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심 원자가 sp3 혼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8.4절 기타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p2 혼성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sp2 혼성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2개가 들어가서 총 3개의 결합을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변에 3개의 전하구름을 가지고 있는 중심 원자가 가질 수 있는 혼성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의 경우에는 한 평면상에 위치하게 되고 서로 120도 각도를 이루는 정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p 오비탈은 3개가 있는데 그럼 2개는 sp2 혼성을 만드는 데 갔다라고 하면 나머지 1개는 과연 어디로 가느냐? 그 1개는 바로 sp2 혼성 오비탈 평면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고 이제 서 있는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개가 또 다른 형태의 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편의상 pg 오비탈이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요렇게 3개가 섞인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섞이면은 앞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게 sp2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x축에 나란하고 얘는 y축에 나란한 거를 섞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pg 오비탈이 sp2 오비탈과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면은 얘네들 sp2 오비탈은 전부 xy 평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재료가 전부 x축 위에 y축 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섞고 뭐 더하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g축으로는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xy 평면에만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이 EPG 오비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EPG 오비탈은 sp2 평면에 수직하게 요 삼각형에 수직하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결합을 형성하게 되느냐, 이제 에텐 구조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텐이 분자식이 H2C, CH2 이런 분자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탄소는 3개의 전하구름을 가지고 있죠.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은 그거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구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의 오비탈을 가질 수 있는 sp2 혼성을 한다. 그래서 이 sp2 혼성 오비탈들끼리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들끼리 서로 만나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 이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볼 거니까요. 지금은 내용을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pg 오비탈을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오비탈로 할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측면으로 만나 가지고 결합축의 위아래를 점유해서 파이 오비탈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각각의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 녹색 로브 부분이 sp2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부터 봐보면은 이 sp2 오비탈들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화학 결합,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지 못했던 유형이 바로 이 p 오비탈들끼리의 만남입니다. 이 오비탈 두 개죠. 보시면은 얘네들은 위상이 같을 때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빨간색, 요렇게 파란색이니까 요렇게 만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요런 형태의 이런 윤곽을 가지는 결합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자가 한 쌍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면을 잘라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의 동그라미, 여기에 이런 식의 동그라미가 있어서 위상이 다른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흡사 원자 오비탈 p 오비탈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리스 문자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파이를 써서 파이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에텐의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결합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sp2 오비탈, 탄소의 sp2 오비탈 두 개가 만나서 만든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들이 만나서 만든 파이 결합이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이스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S 하나와 P 하나가 섞이는 경우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sp 혼성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두 개의 전하구름을 갖는 원자에 해당하고요. 한 개의 s 오비탈과 한 개의 p 오비탈이 혼성화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로브가 존재할 수 있는, 서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180도 각도로 향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두 개의 p 오비탈들은 그대로 남아 가지고 90도의 배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역시 모양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아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 오비탈 하나랑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 하나가 만나 가지고 이런 식의 180도의 각도를 이루는 두 개의 로브를 만들게 되고요. 근데 이제 남은 두 개의 p 오비탈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에 만약에 px를 섞었다라고 하면은 py와 pz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sp 오비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결국에는 x축위에 존재를 하는 거니까 y축위에 존재하는 py 오비탈과 수직, 그 다음에
Z축 위에 존재하는 이 PG 오비탈과도 역시 수직을 이루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C2H2 아세틸렌의 결합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의 화학 결합, 공유 결합의 형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두 개의 탄소 원자는 각각 두 개의 전하구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둘 다 sp 혼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혼성 오비탈들이 이제 정면으로 마주쳐 가지고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또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두 개의 p 오비탈들이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역시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탄소 원자를 이제 이렇게 중심에 두고 나서 녹색 로브로 나타낸 것이 혼성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혼성 오비탈인데 S 하나 P 하나를 섞어서 sp 혼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 p 오비탈 두 개가 있죠. 요렇게 하나, 그다음 요렇게 하나. 얘네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자 핵을 연결하는 축에 멀어진 축과 바깥쪽에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만나 가지고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이런 형태의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의 경우에는 삼중 결합이 시그마 하나랑 파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 파이도 사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파이 x, 파이 y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거를 지축으로 잡았을 때예요. 이걸 지축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x와 py가 이렇게 파이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넘겨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8.5는 좀 정리 겸 해서 저희가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알렌 분자에서 각 탄소의 혼성화를 설명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분자 구조를 안 그려도 되는데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탄소 원자는 지금 전하구름이 3개죠. 3개니까 얘는 sp2 혼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개의 전하구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sp2 혼성인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하구름이 2개니까 sp 혼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오비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수소 원자 이쪽에 있는 거 2개랑 오른쪽에 있는 거 2개가 과연 한 평면에 있느냐 아니면 수직하게 존재하느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 sp2 혼성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이거 일반화학 중간고사 이 책으로 하기 전에 제가 중간고사 문제에서 좀 많이 기말고사 문제를 많이 냈던 건데 예제 문제로 나와버렸네요. 둘 다 sp2 혼성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럼 그냥 같은, 얘도 평면이고 얘도 평면이니까 뭐 같은 평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대답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 보시면은, 지금 얘가 sp2 혼성을 하고 있는데, 이 sp2 혼성을 할 때 요렇게가 지금 요 평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요 수직한 p 오비탈이 파이 결합을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랑 이렇게 p 오비탈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탄소와 sp2 혼성을 하는 게 요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탄소와 sp2를 만드는 거는 요 누워있는 애가 만들게 되겠죠. 요렇게 누워있는 애. 그럼 얘가 누워있으니까 이 sp2 오비탈, 왼쪽에 있는 sp2 오비탈의 경우에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오비탈 있죠? 요 오비탈과 수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면이 수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렇게 노란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소 두 개는 요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면에 들어가 있는 같은 표면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에 수직하게 서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옆에서 보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 하면은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냐 하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죠? 이 수소랑 탄소랑 수소 이렇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뒤에 있는 수소들 있죠? 이 수소들은 이런 식으로 수직하게 보일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혼성 오비탈 개념을 통해서 분자의 3차원 구조도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 전하구름이 5개, 6개인 경우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또는 6개 전하구름이 있는 경우에 어떤 책에서는 디오비탈을 사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양자화학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디오비탈이 그 섞이기엔 S와 P오비탈과 섞이기에는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서 섞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VB 시어리 원자과 결합 이론보다는 분자 오비탈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하구름의 개수 2, 3, 4면은 전하구름의 기하구조 VS-EPR로 우리가 이렇게 선형, 삼각형, 사면체 예측할 수 있고 그 중심 원자의 혼성화는 sp, sp2, sp3 혼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의 수업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